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바로 이제 진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강의 계획서 3페이지에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시험 범위도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선시험, 그 다음에 이제 후수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아니, 이거 강의 진도표대로 공부를 해왔는데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아니잖아. 심리적 계약을 지금 위반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은 50점 논술 문제는 부득이하게 약간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보험 약관 같나요? 너무 이제 조그맣게 이제 써놓긴 했는데, 물론 이제 딱 정말 맞는 것만 공부하면은 안심은 되지만, 우리 시험이 워낙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기보다는 모의고사 통해서 이게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관련이 있는 주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다 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오시면 되는데, 2주차 범위를 보시면 1회차 범위랑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너무 이제 오늘은 1, 2편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1, 2편 중에 50점짜리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된 것만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오늘 이제 공부했었던 그 범위대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너무 좁히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찍어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못 보셨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다 못 봤기 때문에 못 본 부분 위주로 좀 이렇게 봐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50분 칼같이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렇죠? 1시 59분에 와서 몇 초다, 1시 59분 7초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는데, 실제 시험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감독관이 와가지고 한 2, 30분 전부터 이제 신변 정리하고 이제 어떻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59분에 책 다 넣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다 잘 듣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본 게, 많이 문제를 봤는데 이거 너무 신춘문예급이다 이러면 어떡하느냐. 우선은 문제를 보고 50% 이상 이거는 소설 쓰게 생겼다라고 하면 오픈북이라고 쓰시고 이제 책 약간 참고해 가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책을 그대로 필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차도 좀 제한된 시간 안에 짜보시고 책을 참고를 하시는 건 가능하긴 한데, 오픈북이라고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쉬는 시간 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제 시간 남는데, 이때 보충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시험 본 부분 뒷페이지 보시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 문제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목차랑 키워드 위주로 잡아보시면 돼요. 10분 안에 목차랑 키워드 위주로 이제 잡아보시되, 이거 좀 애매하다, 생각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이 한번 잡아보고, 제가 관련된 문제를 또 다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게 어디 있죠?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목차 키워드 노트 위주로는 웬만하면 페이지를 같이 병기를 해드리는데, 전략 노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이 전략 노트엔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에 2페이지 보시면 제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빨간색 박스 표시를 쳐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기 때 하셔야 될 훈련 과제가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나와 있는 것을 초등학생처럼 그냥 쭉 읽고 외우면서 다 외웠다, 이게 아니고, 이제 많이 이 문제가 클래식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약간 이제 관련된 것들끼리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다면 내가 좀 더 사고를 확장시켜서 어떤 주제랑 같이 연동을 좀 시키는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느끼시면서 시뮬레이션 하시면 좋은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주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려요.
요런 거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뭐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요 주제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50점짜리로 묶어서 나올 수 있겠죠? 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강의 계획서의 4페이지 보시면 자, 32회 합격자 멘토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합격하신 분들 중에 괜찮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질적으로도 이제 괜찮고 성심성의껏 좀 그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6월 그 우리 2순환이랑 3순환 중간에 방학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합격자 멘토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봤는데 아무나 신청할 수 있게 하면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저 어떡하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 여기 이제 6회 이상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6회는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6회를 그때 이제 제출을 못 하시면은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좀 내보라는 그 의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답안지를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또는 이제 뭐 답안지 몇 부, 뭐 예를 들면 샘플로 한 2부 정도, 3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공통적으로 이게 이 사람이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동차끼리 그리고 유해끼리 헌동차 이상끼리 제가 이제 이렇게 멘토링 그 구성을 하기 때문에 뭐 3명씩 또는 뭐 3명 웬만하면 3명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건데 3, 4명 중에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거의 고민거리가 똑같거나 문제점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2순환 마지막 시간 정도 돼가지고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내보세요. 많이 내보라는 독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기 때 가장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문제 푸시면서 느끼시는 게 구성력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구성력이 중요하다. 구성력 이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구성력이 뭐냐면 지금 머릿속에 분명히 정보나 지식이 파편화돼서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이것을 100분 안에 지금은 물론 50분이지만 짜임새 있게 구조화해가지고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탁탁탁탁 잘 드러내는 그 방법은 구성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밑에 나와 있는 목차랑 키워드를 여러분들 잘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기 때도 그 채점을 하면서 느낀 건데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무슨 예 많이 들죠? 심리적 계약 얘기 많이 들죠. 그렇죠? 심리적 계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심리적 계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상호 호혜적인 믿음이나 신뢰다. 여기서 상호 호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이나 신뢰다라고 하는 것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상호 호혜적 믿음 신뢰 이게 안 나오니까 심리적 계약은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데 MZ세대에게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이 관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그 목차 그리고 키워드를 먼저 투척을 하세요. 투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 대로 상호 호혜적이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거야. 기업이랑 구성원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상호 호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암묵적인 믿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고 형식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구성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자료 중에 수험방법론이라고 되어 있는 그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순환의 인사노무관리 수험방법론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핵심만 팍팍 찍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단권화가 뭐냐? 워낙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3페이지에 보시면 단권화가 뭐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단권화는 결국 시험장에 가져가는 나만의 무기, 한 권의 책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단권화인데 뭐 형광펜 칠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단권화 대신에 이제 서브 만들면 어떠느냐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 형식으로 제가 만들어 두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왔잖아요. 동차생이 많이 범하는 실수, 그리고 유해생이 하는 실수, 헌동차생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콕 집어가지고 알려드리면 동차생은 뭘 이제 가장 많이 하느냐, 저는 완벽한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암기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할 건데? 암기 언제 할 건데요? 그래서 어제도 저 이제 막 카톡이 왔는데, 저는 완벽한 그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제 암기를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해랑 암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그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요런 이제 언어로 어휘로 표현하는구나, 반복을 해보면서 이미 암기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여기까지는 이해,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는 암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유해생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이제 불안하거든요. 이번에 붙어야 된다. 안 붙으면 이제 내년에 1차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한다거나 아니면 강의 끝나고 강사님들한테 가서 이 판례 꼭 외워야 되는 건가요? 또는 이제 이거 꼭 외워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외워도 되나요?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 한 20분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그 사이에 외울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이거 물어봐야지, 외워도 되는지 물어봐야지. 여기 10분, 20분 줄 서는 그 사이에 사실 두음 벌써 따고 벌써 외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물론 이제 망각하죠. 하지만 최대한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가시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헌동차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난 당연히 알지. 심리적 계약 당연히 알지. 그걸 누가 몰라? 근데 막상 이제 시험 보면 몰라요. 모르고 오히려 동차생이나 유해생이 더 잘 써. 그래서 이제 현타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부정당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누구나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요거 확실하게 이제 짚어보시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합격자들이 추천하는 2기의 목표와 공부 방법을 제가 실어놨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되게 유아틱하게 좀 유치원생들이 쓸만한 요 자료를 그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글만 보니까 이제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데, 뭐냐면 모의고사를 보고 물론 객관적인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신 점이 있을 겁니다. 느낀 점을 나는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두세 가지 정도를 여기에다 꼭 쓰세요. 그래서 사람은 같은 실수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3기 때 또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시험 보고 나는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은 할 수는 있는데, 사회가 뭔지, 기술이 뭔지, 구성요소나 이런 것들은 또 놓쳤다라고 하는 이런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피드백을 받을 거잖아요. 피드백은 다음 주 토요일에 각자 메일로 이제 송부가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송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떤 그 첨삭자가 이거는 꼭 고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고쳐야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객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니까, 요거는 좀 기분은 나쁘지만, 기분 나쁩니다. 당연히 지적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지만 우선은 적어 두시고, 이제 요거 좀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회차부터 9회차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수정 보완사항 이렇게 적어 두시고, 3기 때는 반드시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실수를 덜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덜해야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이해 아니에요. 교수님도 아직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최대한 보는 데까지 봐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 오늘 그 50점짜리가 아니라, 그 25점짜리가 아니라 이제 50점짜리를 봤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는 아마 25점짜리 두 문제를 낼 확률이 높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교수님이 착하게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그 순서대로 똑 떼가지고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그 구성 요소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좀 담백하게 써주시면 돼요. 담백하게 써주시면 되는데 50점은 오늘 같은 문제죠.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 물어봐, 저기서도 하나 물어, 심지어 이슈 관리에서 하나 뽁 뽑아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쓰시되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게 뭐냐, 오늘도 또 과다한 서론 쓰시느라 아마 뒤가 또 균형이 무너진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담백하게 쓰시면서 쓰는 동안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세요. 쓰는 동안 이거 왜 이렇게 엮어서 물어본 거지?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성력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는 오되 생각을 하시면서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그 문제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보면, 자, 문제가 최근에는 분설형으로 나오는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으로 이제 아직도 물어볼 수 있기도 하지만 분설형으로 물어보는 추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의 개념, 내용, 그리고 직무설계 원칙 5가지 공언에 대해서 우선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물음 2에서 준자율적 작업팀 또는 이제 자율적 작업팀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고성과 작업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커버가 가능한데 3번 문제는 제대로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급급하게 외워왔으면은 쓸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즉 물음 1에서 물어봤었던 것에 의한 접근이 바로 물음 2번에 이런 시스템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게 이 문제죠.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여러분들이 외웠느냐,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그냥 외웠느냐, 아니면 좀 생각을 해보고 또는 생각을 정리를 해서 써봤느냐, 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은 출제 의도가 지금 이 이론이 3번에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 이 이론에 의한 접근 방식이 2번에 나온 것이냐. 그래서 2번 한번 보시면 준자율적 작업팀 그리고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방법 또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율적 작업팀은 무슨 방법이죠? 직무 설계 방법이고,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경영 혁신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방법, 기법인데, 자, 이 이론이 무슨 영향을 주게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는 거 어떻게 되죠? 공동 최적화 시켜야 된다. 사회 기술적인 요구를 균형시켜서 공동 최적화 또는 동시 최적화 시켜야 된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많은 현대의 기업들이 기술에만 의존한다는 겁니다. 기술에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사회 시스템을 도외시한다. 사회 시스템 중에 뭐가 있는 거죠? 사람의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류 욕구도 있고 존중 욕구도 있고 인정 욕구도 있고 자아 실현 욕구도 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동기부여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기계만 중시하고 지금 동기부여는 도외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율적 작업팀의 핵심이 뭐죠? 재량권이잖아요. 그렇죠? 재량권을 부여하는 거. 그래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고성과 작업 시스템 뭐죠? 경영 혁신 시스템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전반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해설지 한번 보시면은 1페이지에 1-1문 이렇게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설형으로 나올 때는 분리를 해주시고, 자, 거대한 서론, 거대 담론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담백하게 써주세요. 자, 개념과 등장 배경에 있어서 사회 기술 시스템 이론을 설명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기술 시스템이 있고 사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계 설계
설비나 이제 조작 지식 등 여러 가지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기술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계만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줄에 사회 시스템이 있는데, 사회 시스템은 종업원의 감정, 심리 상태, 그리고 종업원들 간에 서로 이제 교류하게 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제 기술적인 니즈와 인간적인 니즈가 어떻게 돼야 된다? 동시 또는 공동 최적화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회 기술 시스템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 동시 최적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한 대로 또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제를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써놨죠? 바로 기술적 요구와 인간적 요구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어 반복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공동 최적화는 최적화이다. 그게 아니라 조화,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 등장 배경은 묻지 않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나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등장 배경은 써주면 가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알고 있는데 배제시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 너무 떨리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긴 합니다. 하지만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에서 중요한 이제 등장 배경으로 타비스톡 연구팀의 이제 연구, 그쵸? 티니스트는 적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타비스톡 연구팀의 석탄 광산 연구를 필두로 해서 이러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요거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그냥 이제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란 무엇이냐? 기술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찝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선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자율적 작업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 거죠? 바로 직무관리에서 분석, 평가, 설계, 직무설계 파트 중에 전통적인 직무설계에서 현대적 직무설계로 나아가는 영향을 준 이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지금 사회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성 요소를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바로 개인과 팀의 행동이라든지 리더십 스타일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문화라든지 의사소통 정도라든지 개인의 욕구나 니즈,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어디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책에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당연히 쓸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 와닿는 거 뭐가 있죠? 아, 문화, 분위기, 의사소통, 리더십, 그리고 개인의 니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술 시스템이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생산 기술의 유형. 뭐 대량 생산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컴퓨터 기반의 생산이냐 소량 생산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생산 프로세스의 복잡성, 기계나 도구나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직무설계 원칙 5가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우리 책에는 이제 7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보시면은 7가지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7가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연기 때 또는 1기 때 이거 설명드린 적 있죠. 5가지가 뭐랑 겹친다?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모델에서 5가지랑 겹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적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정중 잡히 그 5가지.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과업의 최적 다양성,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지식, 기술, 재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건 이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이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최적 작업 주기는 헤크만과 올드햄이 얘기를 했었던 다정중자피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다정중자피를 쓰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다정중자피에 나와 있지 않은 최적 작업 주기라든지 아니면 쌍가로 5번에 바로 작업, 과업의 경계 범위를 확장하는 게 더 낫다. 요거를 써주는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구성력 측면이나 아니면은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정중자피도 나쁘진 않아요. 설명을 제대로 해줬다면. 근데 여기 보시는 최적의 작업 주기라든지 과업의 경계 범위를 확장하는 거 이런 것들 한두 개만 있어도 사실 차별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외우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외우기 싫어하기 때문에 다정중자피로 다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정중자피 대신에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변경해서 써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 작업 주기는 뭐죠? 한 사이클에 요구되는 시간을 너무 짧지 않게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이제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뭐죠? 작업 성과에 대해서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과업의 경계를 확장한다. 이거 이제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엔지니어에게 R&D에 관련된 것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마케팅도 같이 시킨다. 시장 조사도 같이 시킨다. 이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의미와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의미와 가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겹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생산 과정에 뚜렷한 역할, 기여를 하는 공헌을 이제 주는 과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7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5가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똑같이 쓰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제 비슷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헌도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공헌 한번 보시면은 공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가 막히느냐 줄 처리로 해서 여러 가지 쓰는 게 더 득점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목차를 해가지고 한두 개를 제대로 쓰는 게 더 좋은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은 한 가지만 쓰시면 안 돼요. 어떤 방식이든 한 가지만 쓰시면은 굉장히 빈약해 보이고 2가지 이상은 써주시는 게 필요한데 시간이 정 없다. 나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줄 처리를 하시되 단답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해설지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그라미 1번에 자 인간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이론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쓰는 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너무 결론만 쓰는 거 있잖아요. 생산성이 이제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이론으로서 공헌도가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안 좋고 오히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줄 처리를 해주시든 아니면 목차화를 해주시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당연히 목차화하면 더 좋긴 해요. 시간 여력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단답형은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회적 욕구의 존중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반영한 이론으로 이제 그 공헌도가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신기술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째 한번 보시면 5번째 줄에 자, 18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기계가 발전하기 때문에 기계를 부수거나 파괴하거나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이론을 알고 있다면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또는 이제 논리가 되면 이거는 다 점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문단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바로 브릿지라고 부르는 그 역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은 사회적 욕구로서 재량권을 존중하고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율적 작업팀의 기반이 된다,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율적 작업팀의 개념에서 지금 뽑은 거죠. 그렇죠? 자율적 작업팀의 개념 중에 다른 거 다 무시해도 꼭 써야 되는 거 뭐죠? 재량권이잖아요. 재량권. 그렇죠? 어토너미라고 하는 재량권. 그래서 사회적 욕구 중에 이제 재량권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게 연결고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 시키는 게 필요하다.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거. 이게 동기부여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기부여 시킬 수 있도록, 경영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측면에서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바, 이하에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브릿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브릿지는 어디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브릿지는 어디서 파나요? 구매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거 바로 습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핵심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브릿지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대한 브릿지죠? 무름 1과 무름 2 사이에 있는 브릿지잖아요. 그렇죠?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하나로 표현해보면 뭐죠? 이것도 되게 좋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인데, 중얼중얼 장황하게 얘기하기보다 핵심 하나만 얘기해봐 라고 하면 이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에서 뭐죠? 공동 최적화가 중요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공동 최적 그리고 사회적 욕구, 이게 중요한데, 사회적 욕구 중에 지금 자율적 작업팀의 재량권, 그리고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결국 몰입을 시키는 동기부여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재량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동기부여와 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핵심을 하나씩만 딱 잡으신 다음에 브릿지로 이제 구성을 해주는 연습도 다음번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실 때 해보세요. 근데 브릿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다 내용이 있어야 브릿지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용은 부실한데 브릿지만 있으면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갖춰진 경우에 브릿지를 한두 개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1-1과 그 1-2문 사이에도 브릿지를 넣고 1-2와 1-3문 사이에도 브릿지를 넣고, 이거는 좀 약간 이상해요. 오히려 더 너무 억지로 지금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나신다면 하나 정도만 핵심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좀 써보세요. 다음에 이제 약술은 아니고요. 약술은 그냥 쓰라고 하는 거 쓰시면 되는 거고, 논술을 쓸 때 한번 시도를 좀 해보시고 좀 검증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좀 나중에 표시를 하신 다음에, 첨삭자님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억지 아닌가요? 약간 이렇게 이제 남기시면은 보기에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은 그 좀 약간 이상합니다. 이렇게 코멘트 남겨 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논술 문제 한번 풀게 되면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적 작업팀과 고성과 작업 시스템, 요거 이제 칠판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자율적 작업 시스템은 직무 설계에 있어서 현대적 직무 설계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방법. 그러니까 직무 설계 방법이에요. 그죠? 직무 설계 방법. 직무 설계의 구체적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이슈 관리 있잖아요. 그렇죠? 이슈 관리, 여러분들이 목차 키워드 노트는 399페이지에 보시면은 목차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회독을 좀 많이 하면 어느 정도 잔상이 남아 있긴 하거든요. 똑같진 않은데 흐름이 대략적으로 이렇더라. 예를 들면 인트로에 뭐 나오죠? 안나 까레니나 법칙 나오죠. 그리고 경영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로마자 2번에 이제 뭐가 나오죠? 당연히 이제 개념부터 나오잖아요.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개념, 그리고 등장 배경, 이론적 기초 모델, 그리고 구성 요소 5가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잖아요.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 요소, 요것만 쏙 뽑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등장 배경도 같이 세트입니다. 항상 개념이랑 등장 배경 알고 있으면 세트로 써주시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로마자 3번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특징이에요.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특징 중에 3가지, 지정사라고 해서 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본 게 통제 기반의 인적 자원 관리랑 고성과 작업 시스템을 한번 비교를 해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교 내용이 나와 있고, 기대 효과, 뭐 종업원은, 기업은, 사회는, 이런 것들 이제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인적 자원 관리 방안에서 확개평 보유이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어떻게 구축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다 쓸 필요가 없고 이제 문제를 보면 사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당연히 페이지는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이슈 관리 여기에 대략적인 논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좀 나야 여기서 이제 뭘 여러분들이 뽑아 쓰는 거죠? 개념이랑 등장 배경 그리고 구성 요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 맞아 이건 몰입형이었어. 한마디로 몰입한다는 거는 동기부여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것을 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 자율적 작업팀 해설지 이제 우리 같이 보면서 키워드 탁탁탁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 페이지에 1-2문. 자, 자율적 작업팀은 두 번째 줄에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수직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즉 권한이나 책임을 최대한 임퍼먼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으로 임퍼먼트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네 번째 줄에 자율성, 재량권, 어토너미라고 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부여해 주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 작업팀은 여러분들이 재량권이라고 하는 게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량권이라고 하는 게 꼭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은 시간 되시면 그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한번 보시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차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건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써주면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통상 공부하는 게 준자율적 작업팀이지 자율적 작업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생산 목표라든지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작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자율성을 부여받게 되면 완전한 자율적 작업팀이 되지만 통상 뭐를 이제 배제시킨다? 보상은 좀 배제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준자율적 작업팀을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우리 책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직무나 과업 간의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야기시킬 때라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상호 의존성이 높다는 거죠? 직무나 과업이 복잡하게 지금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호의존성 연결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상호의존성은 과업이나 직무들이 지금 굉장히 단위가 좀 어느 정도 크고 복잡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갈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있게 되면 이거를 이제 리더 한 명이 야 그냥 참어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네 번째 줄에 재량적으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그때 이제 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대 효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단답형으로 생산성 높아진다, 동기부여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필요하죠. 그래서 특히 동그라미 3번을 잘 살려주시면은 답안 퀄리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안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면 구성원들끼리 뭐가 이제 공유가 된다? 암묵지, 그죠? 노하우가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가 없다? 교육훈련비가 경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뭐까지 우리 쓸 수 있죠? 학습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 조직 학습이 가능한, 둘 다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습 조직 구축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없고, 이거는 개발관리 파트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고리 학습이 가능해진다. 이것도 가능해지는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시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긴 되는데 특히 자율적 작업팀을 한다는 건 지금 뭘 기반으로 하는 거죠? 신뢰를 기반으로 전폭적으로 권한, 책임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욕구 충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고차원적 욕구 충족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에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공부를 안 하셨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경영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경영 시스템. 근데 무슨 경영 시스템? 제프리 페퍼가 얘기를 했었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16가지 방법, 베스트 프랙티스만을 모아둔 경영 혁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뭐다? 그 앞에는 다 지금 이제 그 꾸밈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책임, 권한 모두 전폭적으로 부여하는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마찬가지 등장 배경도 이제 종전의 방식이랑 다르다는 것인데 종전은 뭐죠? 테일러리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테일러리즘에 따라서 분업이라든지 전문화를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 시대의 방식과 다른 시대가 됐다. 그게 21세기의 규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성, 혁신을 위해서는 종전의 통제 방식과 달라져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구성 요소 5가지에 대해서 번들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번들은 물론 책에 나와 있는 그 5가지를 써 주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16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와닿는 거 있잖아요. 와닿는 거 없는데? 라고 해도 이제 좀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이제 1번이 뭐가 있었죠? 우선 고용 보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지금 동기부여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가 정년보장, 고용보장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고용보장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엄격하게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선발을 우리가 엄청 이제 엄선해서 한다. 그래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한테 대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은 임금을 준다는 겁니다. 높은 임금을 주는 것도 써주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인센티브 또는 이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성과급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나 역량이나 능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성과급까지 추가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뭐가 있었죠? 팀 위주로 이제 직무 설계를 한다는 거. 개인 위주로 직무 설계하는 게 아니라 팀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랑 교육 훈련이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준다는 거. 그리고 경영 철학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존중하는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보를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 5가지 중에 뭐 직무 설계는 뭘 얘기하는 거죠? 팀 기반의 직무 설계.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엄격한 선발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보상 제도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높은 임금과 성과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직 구조는 다른 것들이 다 온라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름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은 정보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보 공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폭적인 정보 공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16가지 중에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1-3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면서 나는 쓰기 지금 급급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해도 조금 이제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쓰시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에서 지금 시작이 돼서 자율적 작업팀, 고성과 작업 시스템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핵심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자, 기술만 의존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부분을 도외시한다. 그럼 사회적인 부분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 그렇죠? 사회의 구성 요소에 여러 가지가 있는 감정도 있고 뭐 심리적인 상태도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개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 욕구에 뭐가 있다? 바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사회적 교류 욕구, 존경 욕구, 인정 욕구, 동기부여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율적 작업팀은 뭘 할 수 있는 거죠?
교류 욕구 충족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전폭적인 재량권 다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다?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 욕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취 욕구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경영 혁신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한번 따져보면 준자율적 작업팀 또는 자율적 작업팀은 직무 설계 기법이고요. 직무 설계의 구체적인 기법이고,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학계평 보유율을 넘나드는 전반적인 경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 더 넓은 개념이고, 자율적 작업팀은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한번 요 1-3문을 보세요. 개요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적절한 기능과 미닝풀 태스크라고 하는 의미 있는 과업을 줘야 되고 적합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에 어딜 찾아봐도 이 내용은 없어요. 없지만 결국 뭐 하자는 거죠? 사람을 인본주의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투자하고 배려하고 교육훈련시키고, 자, 어떻게 하자? 최대한 보상을 해주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이 이제 물음 1-3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자, 자율적 작업 팀이 사회 기술 시스템 이론에 의한 접근인 이유. 바로 이제 사실 교수님이 읽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읽지 않도록 뭐 하는 게 좋다? 아까 구성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오른쪽에 부제를 보시면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 중 하나인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이론이 접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게 아주 크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느냐? 완전 내피셜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율적 작업팀의 그 특성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이 자율적 작업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 계획이나 스케줄이나 방식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재량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상호작용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게 특징이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기업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술을 적용하면서도 인간적 욕구를 무시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줄에 나와 있는 재량권 참여를 통해서 자, 의미와 책임감을 보장해주는 직무 설계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자율적 작업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율적 작업팀의 특징을 먼저 언급을 하고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이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 바로 이 이론에 의한 접근인 이유 부제로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단은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특성을 설명을 해준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논리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구성원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사회적 시스템과 기술적 시스템을 둘 다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이제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하느냐. 우선은 에라이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냥 우선은 막 써요. 우선 사회기술 시스템 이런 우선 썼다. 그 다음에 물음 위에서 자율적 작업팀 그 다음에 고성과 작업 시스템 그래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 우선은 썼다. 근데 이제 3문이 바로 그냥 뭐라고 하는 건지 그냥 한 문단을 가지고
거의 한 페이지 내내 이제 거의 뇌피셜로 쓰는 거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런데 읽어보면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성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 1-1문이랑 2문을 열심히 공부하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1-3문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잡는 걸 잘 보세요. 목차 잡는 걸 보시면 개요에서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서 각각 설명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 작업팀의 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뭐가 바로 연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차랑 키워드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특히 이제 1-3문처럼 최대한 여러분들 무조건 분설하라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렇게 써요. 대부분은 그냥 하나로 통짜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 마시고 각각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이 각각은 분명히 배점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배점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려면 목차를 분리하셔가지고 뭐 때문이다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솔직히 이 그 문제 출처는 어떤 교수님의 그 논문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쉬는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논문을 읽으면서 이거 자율적 작업팀이랑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관련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고성과 작업 시스템 한마디로 뭐라고요?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경영 시스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경영 시스템. 총합이죠, 그렇죠? 총합입니다. 그 16가지 다 때려 넣으면은 지금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성과 작업 시스템, 몰입형 인사관리, 고헌신형 이거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자율적 작업팀은 여기에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굳이 보면 레벨, 동급은 아니고 자율적 작업팀은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 시스템의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직무 설계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율적 작업팀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차이점을 쓰라고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이 같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자율적 작업팀과 고성과 작업 시스템에 뭐 차이점을 써라 이렇게 묻지는 않는데 공통점은 분명히 있죠. 큰 틀 안에서는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 근데 자율적 작업팀은 직무 설계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고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전체적인 그 통합 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여기 이제 영향을 준 이론이 뭐다?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도 있는데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도 있는데 뭐도 있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의 인간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도 있습니다. 성숙 미성숙 이론 그리고 헤크만과 올드엠의 직무특성 모형도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분설해서 조각조각 내면은 이거 뭐야라고 하는데 결국 이 모든 이제 이론들이 영향을 주게 된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충 문제 한번 같이 우리가 탁탁탁 짚어 보도록 하죠. 보충 문제는 제가 연기 때, 1기 때 미리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한번 써봅시다. 나중에 막 2기, 3기 돼가지고 과학적 관리론 어떻게, 인간관계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물음 2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음 1은 충분히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물음 2를 한번 같이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1편에서 뭐 4장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히스토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사와 이론사가 있고 바로 지금 물어본 건 이론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의 양상을 물어본 게 아니라 바로 학문을 접목한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중에 이제 바로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인간관계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 한번 먼저 보세요. 6페이지에 이제 로마자 1번에서 요거 이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답안의 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데 자 로마자 1번에 아까는 그 서론 쓰지 말라면서 여기는 왜 서론이 있는 것이냐 클래식한 문제는 시간 여유가 통상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어머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고전적 조직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전적 조직 이론 옆에다가 클래식이라고 써 두세요. 클래식. 고전적 조직 이론 옆에다가 클래식. 자, 클래식 이론이 뭐냐면, 자, 바로 표류 경영 시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능률과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원리 원칙을 논한 이론을 우리가 고전적 조직 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류 경영 이후에 능률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리 원칙을 논한 이론들을 우리가 클래식 이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뭐가 있죠? 과학적 관리론, 일반 관리론, 관료제론 이런 것들이 클래식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고전 이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신고전은 네오클래식이에요. 네오클래식. 네오클래식 이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로운 이제 원리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신고전 이론이고 인간관계론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고전 이론은 바로 인간 소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외를 낮추는 그 원리, 원칙,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게 네오클래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표현합니다. 클래식, 네오클래식. 자, 그 다음에 1950년대에는 행동 이론으로서 많은 동기부여 이론이나 리더십 이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맥그리거는 꼭 써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적 관점에서 시스템 이론과 상황적 합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여러 가지 영향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분류해서 적용을 시키느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학자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많이 나눈다는 거예요. 클래식, 네오클래식, 그 다음에 행동 이론, 그리고 현대적 이론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로마자 1번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1기 때, 그리고 물론 연기 때 공부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한번 보시면은 형성 배경은 바로 표류 경영의 시대 이후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는 그 저서를 통해서 1년의 어떤 성공 법칙을 주장하게 된다.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원베스트 웨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내용이 지금 원래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다 목차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제 이것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 2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이랑 인간관계론의 내용 평가, 공원 비판 공통점, 차이점을 제시를 하라고 했었고 여기에다가 자 현대 기업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묻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구성 요소가 많은 겁니다. 구성 요소가 많은데 계속 목차 잡고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2-2문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연기 때, 1기 때 제가 필사과제로 나눠드렸을 때 지금 사실 뭐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2-1문 문제만 해도 50점짜리예요. 2-1문 문제만 해도 50점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쓰면서 약간 이제 그 정말 그 직관적으로 이거 줄였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많으면 어떻게 써야 된다?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처리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차화해서 쓰시면 분명히 완성을 못해요. 그래서 과선차기라고 하는 요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선차기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세부 목차가 아니라 지금 줄처리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공언과 비판을 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언과 비판도 마찬가지 2가지 이상씩 써주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죠? 직무는, 인간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무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스페셜라이제이션, 즉 전문화, 분업을 추구해야 하고,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 생산의 한 요소로서 경제적인 동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비판 2가지 이상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게 노동소외이기 때문에 소외는 꼭 살려주시면 좋고, 자, 그리고 원베스트 웨이가 있다라고 아까 이제 형성 배경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 최선의 관리 방식이 있다라고 한 게 보편론적 한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로마자 3번이 인간관계론이죠. 그렇죠? 인간관계론 한번 보시면은, 자, 마찬가지 1930년대에 주장이 된 것인데 뭐 때문에 그렇다? 제가 요거 얘기해 주시면 좋다고 했었죠. 4번째 줄 한번 보시면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은 이제 진보가 되는 상황에서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됐었다? 생산성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1년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 밑에 호송공장 실험에 그 학자 꼭 써주시는 게 좋죠. 메이오는 꼭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조사 방법과 결과에서 요거 이제 4가지 있었잖아요. 조개, 면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목차 잡아서 써주시면은 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줄처리로 써줬습니다. 조명 실험, 그 다음에 2번째 계전기 조립 실험은 유의미한 그 결과가 없었었고, 중요한 게 이제 면접 실험이랑 배전기 그 관찰 실험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 실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뭘 알게 되었다? 바로 사회 심리적인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자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라든지 관리자의 그 관리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맨 마지막에 관찰 실험에서는 알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죠? 바로 비공식 집단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규범, 룰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가지. 자, 그 다음에 평가에서 공헌과 비판 각각 2가지 한번 짚어보시면은, 아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직무와 인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직무는 어떻게? 오히려 비전문화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화가 아니라 비전문화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적인 관리 방식, 민주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사람은 또 뭐다?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사회 심리적인 요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최초의 어떤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판에서 바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젖소 사회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구성원을 지금 대우하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생산성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계산이 냉철하게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탕 발림 인상알이다. 무조건 지금 이제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심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비판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문제 있잖아요. 우리 이 비교 문제가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짜리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리고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게 50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40점짜리로 물어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아, 이거 50점짜리 40점으로 물어본 거니까 압축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4번에서 설명하는 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시오 라고 문제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인간관계론이 구성원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뭐죠? 성과 달성, 생산성 극대화, 이것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금 피동적 존재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형성해주고 구성해주고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주느냐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피동적 존재로 파악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도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도대체 몇 개 써야 되나요? 라고 문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차이점은 그래도 이제 경쟁 우위가 있으려면 3-4가지 정도는 써주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경쟁 우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개 정도는 차이점은 어느 정도 경쟁 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많이 물어본다면 3가지 정도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의 그 방식이에요. 뭐냐?
능률관 따로 하나 적고 인간관 따로 하나 적고 이렇게 하면 결국 단답형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이라고 하시고 능률관과 인간관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는 것도 설명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률관과 인간관 측면에서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다? 기계처럼 대우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인으로 보면서 어떻게 한다? 돈으로 금전으로 동기부여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인간관계로는 사회적 능률관, 교류 욕구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비공식적 조직 또는 집단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고 사람이 심리, 감정적인 이제 존재이다.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행 실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임 앤 모션 스터디냐 아니면 호송우장 실험이냐 이게 이제 다르다는 점. 자,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걸로 설명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일원적이냐 이원적이냐 요거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일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과와 종업원의 만족을 같은 것으로 이제 치부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원적이다. 이원적이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성과 창출과 종업원의 만족이나 동기부여는 다른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우리가 보고 쉬도록 합시다. 이 2-2문에서 이제 물어본 게 현대 기업들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고 문제 물었죠. 물론 10점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 정도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의 필속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자, 과학적 관리론은 우리가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어요. 아까 과선차기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씩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과학적 과업관리와 직무설계 이거 뭐죠? 직무관리의 그 표준을 제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분업시켜야 된다. 한마디로 스페셜라이제이션 분업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업 수행 방식이나 절차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일률화해 줘야 된다. 즉 표준화해야 된다. 이거 어디에서 지금 알게 된 거죠? 시간과 동작 연구에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째 선발과 훈련. 선발이 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채용 또는 확보 그리고 훈련이라고 하는 건 개발 파트에 이제 기준을 제시해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선발에 있어서는 충분한 육체적이고 지능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줬고 개발도 자 반복적인 경험을 계속 배양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준 거죠. 자, 그다음에 차등 성과급제 이거 이제 보상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표준 과업량 이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동기부여 시킬지를 제시를 해줬고 마지막에 이제 기능적 감독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조의 어떤 그 분업 또는 전문화를 제시해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그 해설지를 보시면 로마자 1번에 2번 쌍가로 2번에서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직무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보와 개발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상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원리 원칙을 제시해 주었다.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직무, 확보, 개발, 보상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사례 같은 경우에 포드 자동차나 맥도날드는 알고 있다면 또는 이제 시간 여력이 있다면 써주시면 되는 것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간관계론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1대1로 딱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명 실험이나 계전기 조립 실험은 사실 유의미한 실험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씩 이제 뽑아내긴 좀 어렵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 9페이지에 쌍가로 2번입니다. 맨 밑에 문단에 있죠. 직무관리 측면에서는 뭐를 중시해야 된다? 노동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팀을 구성해 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직무관리 측면에서 이게 이제 3번째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사회심리적인 요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혼자 일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소외를 방지하는 팀 위주의 이제 작업 설계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뭐죠?
팀 위주의 작업 설계가 자율적 작업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준자율적 작업 집단 또는 이제 자율적 작업팀을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접 실험에서 뭐 물어봤다고요? 상사의 어떤 흉금,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지 불만인지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불만이라면 뭘 해줘야 된다? 경청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경청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인사상담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상담제도 그리고 준자율적 작업집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상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람은 경제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인 측면에서 총보상 관점에 총보상 또는 이제 비경제적 복리후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제도 중에 뭐가 있죠? 제한제도라든지 고충처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총보상 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상과 유지 측면에서 바로 네 번째 집단을 형성을 하고, 그 집단 안에서 규범이 있고 그 규범 안에서 안정감을 또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의견을 뭔가 도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대1로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대1로 이제 아까 제도를 뭐 직무관리 이렇게 해야 된다, 확보관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은 약간 유의미한 실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는 거, 물리적인 환경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면접 실험이나 마지막에 이제 관찰 실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직무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상 유지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다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도나 기법을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자율적 작업 집단을 구성해주자, 또는 제한 제도를 운영하자, 또는 경청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사상담 제도나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자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써도 충분히 이제 그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관리자의 시사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관리자의 시사점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뭐죠?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접목을 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은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다. 사회 심리 또는 인간의 욕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공동 최적화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충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시험 문제 이런 방식으로 저랑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풀어봤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빡셌어, 또는 이제 오늘 굉장히 이제 그 보람찬 하루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또 다음 주에 많이, 제가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똑같은 시험 문제 내면 또 똑같이 적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물론 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분 정도 쉬고 이제 다시 또 수업 진행을 할 건데, 내가 못 쓴 부분 있잖아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이건 내가 완전 놓쳤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단거나 하는 그 책에다가 표기를 해두시고 그거 위주로 파는 겁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우리 10분 후에 다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